주식 전문가 아니라더니 주식 전문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니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허허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지 기자,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 있었던 컴퓨터 얘기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검찰이요, 이 동양대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에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주식 투자 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고요. 예. 이 문서는 2000년대 초부터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아이고, 오래전부터. 이 주식 투자에 쓰는 총 자산, 투자처, 그리고 목표 금액 같은 것들을 일일이 적어서 관리한 그런 문서입니다. 그간의 설명과는 상반되게 전문적, 기술적으로 관리한 그런 정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동양대 PC는요, 압수수색 직전에 정경심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통으로 반출해서 논란을 빚었던 그런 컴퓨터입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 설명 잘 들었고요. 아, 이것도 PD가 딱 받침 또 주는군요. 이게 뭐냐면, 왜 검찰이요, 동양대학교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동양대에서 뭔가를 빼내는 장면이에요. 뭔가를. 압수수색 전에. 근데 아까 보시면 김경록 씨가 혹시 다시 아마 나올 텐데 컴퓨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었던 거 보이셨을 거예요. 아마도 저 왜 보이시죠? 컴퓨터. 아마도 100% 단정은 못하겠으나 김민지 기자가 말하는 저 PC가 아마 저 김경록 씨가 손에 쥐고 있는 저 컴퓨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기 주식 투자 리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조국 전 장관이 지난 9월에요. 본인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근데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자기가 개별 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맡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펀드도 현재는 손해가 난 것으로 확인을 제가 이번에 기회했는데요. 사모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지금 방금 들으셨죠? 조국 전 장관, 제 배우자 정경심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요.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검찰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동양대 PC 우리가 딱 보니까 2000년 때부터 정경심 교수가 주식 투자하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한 그 리스트 있던데요. 조국 장관이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조국 거짓말 또 하나 추가? 어떻게 보세요? 정경심의 투자 노트가 나왔다.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이 출판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2020년 주식의 투자에 관한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정경심의 투자 노트.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언론 보도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쉽게 말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나아가 이번에 있을 때까지 거의 18년 가까운 그 기록을 일일이 깨알같이 해서 주식 투자했던 내역, 깨알노트, 수익률, 예. 그리고 목표 금액까지 일일이 정리돼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게 그 구체적인 실전 투자의 어떤 볼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이것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스모킹건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스모킹건이 저 주식 투자 리스트였다. 그렇죠. 결국은 아주 중요한 거군요. 결국 지금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네. 주식 고수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단순히 주식 투자를 했는 것이 아니고 선물, 옵션, 사실 보통 이른바 개미 같은 경우에는 하기 어려운 거의 슈퍼 개미에 가까운 정도의 투자의 전문적인 고수가 아닌가 하는데요. 꾼들도 놀랐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중에 주식 전문가는 누구라고 알려져 있었죠?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였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개인 블로그도 하고 책도 냈었는데 오히려 그 뒤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였고 그렇다고 하면은 의문이 드는 거죠. 예. 여기에서 십수년간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족들이 과연 몰랐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본회 장관하는 청문회에 보니까 손해가 났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이 뚝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제 변호사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래픽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국은 알고 있었을까? 검찰은 투자 리스트 파일이 2000년대 초부터 작성이 되어 온 만큼 조국이 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주식 투자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 조국과 정경심이라는 이 두 분은 남남이 아닙니다. 경제 공동체, 부부지간이었다고 한다면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오랫동안 깨야 할 주식 노트를 작성까지 해왔는데 그의 남편 조국은 몰랐을까? 어떻습니까? 네, 상식선상에서 볼 때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이렇게 각종 투자 목록 그리고 목표 금액까지 썼다면 예. 부부간이면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대화. 예, 예. 2000년대 초반이면은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입니다. 교수 시절. 네. 그렇다면 집에 돌아가서 이런 거에다 투자를 했더니 뭐 얼마를 뭐 잃었고 얼마를 벌었고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게 부부라면 당연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계속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부부는 형식적인 부부였다. 형식적인 이름만 부부였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몰랐다라고 한다면. 예. 허허. 아니 우리 이용환 차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집에 보시죠. 가면 예. 뭐 직장에서 있었던 속상했던 일 이런 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하면서 얘기하죠. 예. 예. 그런데 2000년대 초부터 이렇게 깨알 같은 어떤 주식 정보를 적어왔다면 당연히 남편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가장 큰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17년 5월 이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 있었던 사모펀드의 어떤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산 아하. 그런 의혹 예. 이것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이 몰랐다? 과연 몰랐을까? 이런 것에 대한 신빙성을 깨는데 어떻게 보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조금 범위를 제가 좁혀서 아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일전에도 저희가 한번 짚어드린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저 남편 조국이라는 분이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이후부터 장관 사퇴 2주 전까지 790차례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것도 본인 계좌가 아닌 6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근데 지금 또 하나 나온 건 2000년대 초부터 정경심 교수는 깨알같이 주식 투자 노트를 작성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 장관이 당시에 그거를 몰랐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고 이게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것은 WFM 주식을 정경심 교수가 매입하는 그것은 단순히 정경심 교수의 뭐 자본시장법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의 뇌물죄까지도 겨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데요.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미 이제 보도에 나왔지만 주식 투자 리스트를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집에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쓰는데 예. 깔면 그 안에 투자했던 리스트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기장을 해서 적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이게 지금 뭐 나온 얘기대로 하면 바둑을 두는 사람이 이 소목정석 책을 집에 갖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내기 바둑의 고수다라고 아하. 얘기한 것하고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임명된 당시에 이미 그 재산 공개를 통해서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주식을 다 처분하라고 상의를 한 다음에 사모펀드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은 한 번도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든 그러니까 부인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건데 리스트가 등장해서 갑자기 그 정경심 교수가 주식 투자의 최고 고수가 되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코링크도 그렇고 이 주식들을 뭐 내부 거래를 통해서 혹은 이제 주식 상승을 통해서 M&A를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시장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혐의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예. 그냥 뭐 이런 정도를 투자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사람이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무리가 있다. 네, 예.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촌 조카 조원동 씨에게 일종의 사기를 당했다. 이런 피해자다. 주장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주식 투자 리스트 파일이 존재했고 이 정도로 정교하게 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조범동 씨에게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신빙성이 깨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하,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희도 뭐 오늘 대화를 나눌 주제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김민지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딘가를 향했죠? 네,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치소 방문을 했는데 아하. 오늘 또한 기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어제 장관 임명 관련해서 사과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 추가 소환 받으셨나요? 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구치소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조국 전 장관의 오늘 모습이고요. 모습. 이거는 예. 이제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나오는 조 전 모습. 장관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많은 기자들이 이제 취재진들이 자택 앞을 찾았는데 역시나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어이쿠야. 저렇게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지라든지 파란 천을 들고 조 전 장관을 가려주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조국 수호대 저분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보통 때보다 보니까요. 저 파란 천 막 꽤 흔들면서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사 카메라들이 요즘에 조국 전 장관 모습을 저 카메라로 찍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렇게 막으니까요. 국민 알 권리 침해다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수호대분들 열심입니다. 예, 글쎄요. 자, 김민지 기자 이어서 이 와중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고 나선 인물이 있다면서요?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여전히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했던 유튜브 방송에서 역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집중해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물적 증거로 뭘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고 말 대 말의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벌어지고 제가 보기엔 증거가 없어요. 증언만 있어요. 행위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행위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재판 오래 걸려요. 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의 생각이 드러난 건데 정경심 씨가 구속된 이유는 뭐냐? 기소된 이유는 조국 부인이라서 그래요. 그 심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출된 게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경심의 공소장에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TMI를 넣은 이유가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게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장관의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유시민 이사장의 어제 유튜브 알릴레오 발언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논란이 좀 될 만한 발언이 어제 유시민 이사장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시청자 여러분, 유시민 이사장 발언을 저희가 팩트 체크하듯이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조금 집중해 주시고요. 자, 유시민 이사장 어제 말하길. 정경심 재판, 물적 증거 없어요. 검찰 묵적 증거 없어요. 정말 말대말 대결에 불과합니다. 정경심 구속은요, 왜 구속됐는지 아세요? 정경심이 조국 부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검찰 심리가 표출된 겁니다. 윤석열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피의사실 공표, 귀환은 뭘 틀어 막으셨습니까? 대검 국감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뭘 틀어 막으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다. 정경심 공소장 내용 중에 99%는 이미 다 유출된 내용이다. 정신 나간 헛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나선 유시민. 조 부장 한 말씀 주시죠. 네, 유시민 이사장의 참 궤변이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해요. 끝이 없다. 자, 우선요. 말 대 말의 양상이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은 북한이 북한 핵 협상할 때 미국을 상대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 대 말 이런 용어도 등장을 했고요. 말 대 말 이 용어를 쓴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굉장히 명석한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공소장을 보면요. 이게 공소장이거든요. 공소장 갖고 예. 나오셨어요? 조 부장? 전체가 증거예요. 아이고야. 예. 이게 말 대 말이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거래가 있었고 다시 한번 무엇을 들어주세요, 했고 조 부장. 예, 예, 이거. 다 나옵니다. 어허. 예. 예. 완벽한 증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소장을 참 많이 봤습니다만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만큼 아주 단순 명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 사실만 담겨져 있어요. 쉽게 군더더기가 작성돼 없어요. 있다면서요. 굉장히 쉽게. 쉽습니다. 쉽게. 단문으로. 단문으로. 네, 그리고 표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거를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말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기고 싶은 거겠죠. 예. 그런데 맞는 말은 한마디예요. 재판 오래 걸려요. 왜?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전체가 진술 거부하고 있죠? 출석 거부하고 있죠? 출석해서도 중간에 못하겠다. 이렇게 불응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재판은 오래 걸린다. 이거 하나만 맞습니다. 나머지 다 틀리다. 네. 근데 재판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 왜냐? 왜냐?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1심 구속 사건은 길어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검찰이 그 정경심 교수를 구속했는 것이 지난 10월 1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길어도 6개월이거든요. 예. 근데 6개월 하면 공교롭게 언제가 되느냐? 총선. 내년 4월 11일 직전에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내년 4월 15일 날 총선이잖아요, 거죠. 총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판 오래 걸리도록 재판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재판은 공교롭게도 내년 총선 직전에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짧을 수도 있긴 있지만 아무리 늦어져 봤자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구속인 상태에서 그 선고를 하려고 하면은 1심은 내년 4월 11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선고를 돼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시민 전 장관 지금 작가의 말씀이 맞는지는 의문인 것이고 예. 좀 전에 그랬죠. 증거가 없어요. 증거. 이거는 정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 사실 마치 지금 보면은 검찰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뿐인 것이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발부하는 것은 법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예. 선입견을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만 있어서 과연 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범죄가 소명됐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죠. 제가 조 부장께 이거 공소장 잠깐 좀 빌렸어요. 이게 정경심 교수 공소장이거든요. 국회 제출용입니다. 저희가 이거 뭐 보안문서 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국회에 제출된 거. 예, 카메라 감독님께서 비춰주신다고 그러네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첫 번째. 이거 뭐 나오면 안 되는 게 있는 건 다 아니고. 다 지워져 지워져 있어요. 있어요. 아, 예. 혹시나 해서요. 하여튼 이게 79페이지짜리입니다. 이거 쭉 보이시죠? 이거 쭉 날짜별 목록까지 뒤에 다 붙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지금 두꺼운 공소장의 내용의 99%는 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피의 사실이 유포가 됐다. 그래서 새로울 게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공소장의 이 99%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다고 보십니까? 7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70% 나왔다? 예, 예. 뭐 나와 있는 혐의 중에 새로운 것은 없고 이제 다만 증거와 관련돼서 보강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기존에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정보들에서 언론의 보도대로 내용은 다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주식 문제도 그렇고 동양대 그 표창장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나온 내용 자체는 뭐 99%라고 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상당수 나왔다. 예, 줄기는 다 나와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그것까지 부인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공소장 내용 중 99%는 새로운 게 없다. 이건 진짜 언론에 대한 칭찬이죠. 언론에 우리가 대한 칭찬이다. 조국 전 장관 사건 이후에 정말 이 취재력을 보여줬어요. 발군의 취재력을. 그러니까 각 사가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관련한 의혹의 인물들을 다 만났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조국 전 장관 딸의 논문과 관련한 그 교수 찾아갔죠. 교수 부인 찾아갔죠. 교수 아들 직접 만났죠. 그리고 당시에 고려대 관계자 다 만났죠. 예.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공소장 내용 99%는 다 알려진 거다. 언론에게 표창장 준 거예요. 이게. 언론에게 포창장 준 셈이다. 예. 자, 김민지 기자,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요,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한 발언들인데요. 특히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뭔가 부진했고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역시 공소장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 핸드폰을 압수해야 될 정도의 서명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영장 청구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확실히 잡으면 영장 청구할 거고 더 뭐를 못 잡으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조민 양의 행위, 기관의 평가 그리고 증명서를 받는 것까지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까지가 일관된 하나의 기획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11개를 다 허위로 규정을 했는데 어느 한두 개라도
이것이 위조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늘어놓을 것 같아. 네, 유시민 이사장, 검찰이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조민의 스펙 11개를 그냥 다 허위로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한두 개라도 뭔가 핀포인트 할 만한 게 확신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쭉 다 늘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1개 스펙, 저 11개 다 허위로 규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 얘기했습니다. 기억들 하시는지요?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 조민 씨가요, 공주대 3저자 논문 초록에 이름 올릴 때 선인장에 물 주고 화분 물 갈아주고 해서 논문 3저자 올려서 얼마나 국민 공분이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모조리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뭔가 불신하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팩트체크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김민지 기자, 어제 유시민 이사장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더군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얼마 전에 책 저서 집필을 위해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어요.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와중에 해외를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제 대응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물론 나중에 수위를 정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논란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뭐 도피행각 중단하라, 검찰 조사 회피하냐, 뭐 이런 얘기가 그 자유한국당 통해서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여행 가면 뭐 갑자기 가나요? 저 한 석 달 전부터 이제 예정하고 있던 여행이었고요. 책을 쓸만한가 어찐가 해서 한번 쑥 둘러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출국 금지라든가 이런 건 걱정은 안 했고요. 혹시 입국 금지가 되면 어떡하나 속으로. 그렇지만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도망을 갔다는 둥 이런 얘기들은 저는 사람이 하는 말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반응할 가치를 못 느껴서 웃고 말았죠. 아까 제가 사람 말에만 반응한다는 건 표현이 잘못됐고요. 사람다운 말에만 반응한다. 제가 반응 안 합니다. 네,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저런 발언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김 소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유시민 발언에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다. 서민 교수 있잖아요. 단국대 의대 교수, 기생충 박사, 진보 논객이에요. 서민 교수 지금 적혀져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고요. 진중권 동양대 교수, 진보 논객이죠. 역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 소장께서도 진보 진영에 속해 계신 분이니까요. 제가 여쭙고 싶은데 우리 김 소장께서는 유시민 이사장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이번 발언에 대해서 이제 진영을 정확히 나눠서 그러니까 진영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쪽 진영을 완벽하게 대변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편을 갈라서 싸우는 중이라 전 이렇게 진영 간의 대립으로 소모하는 것은 별로 저에게도 좀 탐탁지 않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민 교수, 진정권 교수께 예를 드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또 다 한 편이냐? 그럼 그랬던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 비판하는 문화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진보 진영으로서는 그 건강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어보자. 네. 자, 우선 사실관계. 팩트는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팩트. 사실에 입각한 것을 주장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논리는 팩트에 부합하지 않아요.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자, 우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될 정도로 법원에 소명을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분의 발언이에요. 왜냐? 압수수색 영장이 왜 발부가 됩니까? 소명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이 내주는 거죠. 발부를 하는 거죠. 예. 네, 이거부터가 일단 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이 확신이 없어서 조민 씨의 허위 스펙을 11개를 다 드러났다. 그런데 이 공소장을 보면요. 공소시효 지난 거는 적시도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고려대 입학 때 낸 허위 스펙은 아예 적시를 안 했어요. 아예 그런 거 다 빼놓고 그러니까 이렇다. 쉽게 말해서 딱 떨어지는 것, 자신 있는 것만 넣었거든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국 금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 속으로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유시민 씨가 무슨 유승준 씨입니까? 우리가 입국 거부, 입국 금지 이런 분한테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현란한데 논리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궤변이다. 예. 자, 김민지 기자, 조금 전에 그래픽에 진중권 교수 나왔잖아요. 네. 진중권 교수가
뭐 또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진보 농객인 진중권 교수 연일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을 향해서 옹호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공지영 수설가라든지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한자는 유시민 씨라든지 공지영 씨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 편을 든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은 데서 달아버려 있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보시니까 패닉이 온 거죠. 위조가 안 됐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증이 안 돼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위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국위를 비판한다는 건 뭐냐면은 피도 눈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의리도 네, 같은 진보 농객의 입에서 생소한 나온 단어가 말이라 나오네요. 더욱더 의미심장한데요. 이 조국기 부대라는 조국기 이야기를 부대?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조국기 부대를 청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에서 조국기 부대는 조국 전 장관의 강성 지지자를 태극기 부대에 빗대서 아하. 만든 조어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의 문제는 반성의 목소리조차 나올 수 없는 배타성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생소한 단어입니다. 근데 진중권 교수가 조국기 부대라고까지 얘기한 거죠. 자, 문재인 정부 저 조국기 부대요. 저 정리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약간 옐로우 카드를 던진 셈이죠. 또 하나 보시죠. 진중권 교수. 이게 한국일보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진보 진영의 큰 문제는요. 뭔지 아세요?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판 메시지를 내는 메신저. 그러니까 저 진중권 같은 사람. 메신저를 공격해 무력화시키다 보니까요. 이 진보 진영은요. 반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됐어요. 이게 진보의 문제입니다. 진보 농객의 진보 저격.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이 전문 기사를 보고 저도 그 중에 일부를 따서 제 페이스북에 평을 했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어떤 뭐냐면은 거였습니까? 지식인은 사회의 척후병이지 문선대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투를 나갈 때 척후병은 뭐죠? 제일 먼저 본진 앞에 나가서 실체적 진실이 뭔지 잘 알아서 뒤에 알려주는 그것이 진식인의 역할인 것이지 앞에 뒤에서 있으면서 나가서 싸워라 싸움을 부추기는 아하. 문선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겁니다. 맞아요. 결국 그런 얘기 이 부분에 들었습니다. 있어서의 직업 윤리를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 한마디로 척후병, 지식인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 윤리에 반해서 문선대적 역할, 뒤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진영 논리로 갈라놓는 아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같은 진영에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보수 진영에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금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진중권 교수의 논리는 많은 그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공감하는 그 부분이라서 아마 진보 진영에 대한 울림이 오히려 더 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